자, 우리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 파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과목의 빅데이터 탐색 파트 여러분이 20문항에서 12문항을 득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는 100% 합격을 하십니다. 자, 12문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그 빅분기 필기시험 보는 전날까지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할 파트가 바로 이 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이 과목에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파트 안에 사회통계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의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 유형 싱크로가 거의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관하는 기관이 똑같습니다. 우리 빅분기 시험 보는 곳이랑 그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곳이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문제 은행이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문제를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과목에 나와 있는 우리 문제 교재에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 이 과목의 특색이 있다면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만 되는 것이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목은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업형,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는 작업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 파트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빅분기 필기도 문제지만 실기 파트를 반드시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꼼꼼히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9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데이터 전처리 개요가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의 요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구조 파악하게 되고 우리 데이터 전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 전처리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표준화시키거나 또는 파생 변수 만드는 거 다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요. 우리는 실제 지도학습의 분류 모형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바로 실기 파트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것이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기에서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게 될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197페이지입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의 주요 작업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4가지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제는 나왔어요.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축소 또는 변환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차시에서 1과목에서 데이터 변환과 2과목에서 데이터 전처리의 변화는 다릅니다. 용어는 똑같더라도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정제는 나왔다 그랬어요. 이미 한번.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데이터 정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시면 데이터 결측값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거냐면 100% 저는 이번에 나올 겁니다. 자, 결측값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유형이 있어요. 자, 완전 무작위 결측이 있고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무작위 결측이 있고 비무작위 결측이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결측값을 대체 또는 대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분석법 있고 평균 대치법 있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순 확률 대치법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단순 확률 대치법의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하고요. 종종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단순 확률 대치법에서 핫택이 있고 콜드택이 있고 뭐 NN 메서드가 있다. 이 3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여기 먼저 핫택과 콜드택 구분하는 거 할게요. 자, 핫택은 같은 데이터 분석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에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콜드택은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NN 메서드는 뭐가 다르냐?
NM 메서드라는 것은 핫택의 한 종류입니다. 핫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NM 메서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핫택과 콜드택을 물어보게 되면 대학교에 다니는 교수님이 계신 분이 내는 거고 NM 메서드가 나오게 되면 실제 실무자가 출제를 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핫택과 콜드택, NM 메서드의 차이점 설명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차이가 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1페이지네요. 우리 이상값 정의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상값이라는 것은 쓰는 알고리즘마다 정의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죠? 일반적인 데이터 집합에서 현저한 차이가 보이는 데이터가 이상값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상값을 일단 제거하고 분석한다? 100% 오답입니다. 이상값이라는 것을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 오답복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서는 해야겠죠. 그죠? 하지만 그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값 관련해서 항상 상자 그림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202페이지입니다. 상자 그림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상자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선은 중앙값입니다. 우리 2, 4분위 값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위치가 그죠? 정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좌우 대칭인 정기분포 모양이고 이것이 밑으로 중앙보다 내려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오른쪽 꼬리 분포고 그죠?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뭘까요? 왼쪽 꼬리 분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건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상자 그림은 ADSP, ADP 또는 빅분기, 필기 가릴 거 없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뭐 이상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레버리지와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 레버리지랑 이상값이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여기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레버리지와 이상값의 정의는 달라요. 레버리지라는 건 뭐냐면, 하이 레버리지라는 건 뭐냐면, 개별 데이터가 회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하이 레버리지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설명 보시면 이상값이라고 해서 모든 레버리지가 하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하이냐 또는 로우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느냐,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안 집어넣고 회귀 분석을 해서 뭐 결정계수나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판단을 해서 레버리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레버리지라는 개념과 이상치, 아웃라이어 개념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레버리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평균보다 2, 3배가 크게 되면 우리 이상치로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레버리지란 단어가 종종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쭉 지나가서요. 우리 205페이지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공별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205페이지예요. 자, 공별량에 관련된 정의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공별량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 없습니다. 자, 독립변수 2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인자를 연구자가 통계적고자 하는 변수를 우리는 공별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중요한 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죠. 그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자, 변수 선택의 개요가 있습니다. 변수 선택의 개요. 자,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변수 선택 중에서는 크게 그 변수 선택이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변수 추출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차원 축소 위에 있는 카테고리 밑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변수 선택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필터 방법과 래퍼 방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베디드 방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여기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예상컨대 필터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죠. 그죠? 자, 필터 방법 중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뭐 분산이 높은 변수를 제거한다. 뭐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로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래퍼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차원 축소할 때 우리 중요한 부분 집합만, सब셋만 뽑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ADS-P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진 선택의 정의, 후진 제거의 정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저번 자실 안 나왔어요. 이게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게 나오거나 바로 여기 3번의 인베디드 방법, 바로 정규화 선형회귀 파트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규화 선형회귀가 바로 인베디드 방법, 인베디드 메소드의 방법인데요. 자, 여기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규화 선형회귀는 우리 회귀 개수에 페널티를 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 우리 회귀 분석할 때, 회귀 분석 모형 추정할 때 쓰는 최소 자승법 또는 최소 제곱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 분석 모형을 만드는 게 최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바이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모형이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성능을 보여줄 때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규화 선형회귀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와 같은 바이어스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귀 개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느냐? 자, 제곱합의 특정 값 이하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우리는 리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형의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를 L2놈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왜? 저번 자식 나왔지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라쏘라는 것은 자, 회귀에서 페널티를 주는데 절대값 합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회귀 개수가 만들어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라스틴 넷은 두 가지 혼합된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자, 능형 회귀는 자, 설명이 있습니다. 변선택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쏘는 변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라쏘는 극단적인 페널티를 부여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능형 회귀는 그와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모든 변수를 다 첨가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중 공성성이 있을 때, 즉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상관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능형 회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 알고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우리 2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의 기출문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RSS가 뭐냐면 최소 제곱법을 의미합니다. 최소 제곱법. 그래서 정규화 선형회귀는 이와 같이 RSS와 이와 같이 회귀 개수의 제약 조건을 서로 결합한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자, 특정 트레인 데이터만 최적화되어 있고 그 성능을 일반화 데이터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데이터에 그 성능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오버피팅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럴 때 회귀 개수의 제약을 가는 거고 또 하나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분석하는 사람이 세팅해주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람다가 있어요. 이 람다가 크면 클수록 회귀 개수의 페널티를 과하게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이 람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회귀 개수를 0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양이 굉장히 단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직까지 이 람다의 역할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회귀 개수가 절대값인지 또는 제곱의 합인지에 따라서 이게 L1놈인지 L2놈인지 즉 능형인지 라쏘획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차원 축소인데요.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 변수선택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차원 축소의 한 방법이고 차원 축소를 물어보는 문제 바로 전차시의 빅분기 실기 파트의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자, 차원 축소를 하게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차원의 저주에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무조건 차원이 많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졌을 때 우리는 차원의 저주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회 때 차원의 저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차원 축소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리선택 후진 제어가 나왔듯이 변수 선택이 있고 212페이지입니다. 또는 변수 추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변수 선택 방법이었고 변수 추출에 관련된 부분 기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213페이지에 중요한데요. 항상 기준은 PCA, 주소문 분석의 기준점입니다. 얘와 요인 분석과 비교, 얘와 특이값의 분해, 주소문 분석과 선형 판별 분석, LDO에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이값 분해 보시면 시간상 제가 여기 이렇게 요약해서 다른 점 표현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정방행렬을 가지고 합니다. 정방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행과 열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특이값 분해는 이와 같은 정방행렬 관계없습니다. 즉, 행과 열,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판별 분석과 PCA의 다른 점입니다.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비지도 학습 방법이죠. 데이터의 최적 표현이 첫 번째 목적이라 한다면 선형 판별 분석은 분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214페이지에 보시면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의하실 때는 PCA만 정의하시면 안 되고 PCA와 요인 분석의 차이점, PCA와 특이값 분해의 차이점, PCA와 선형 판별 분석의 차이점 반드시 여러분 그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자, 파생 변수가 있고 요약 변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파생 변수라는 것은 새로운 조건에 만드는 변수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실제 실기 파트에서 해보실 겁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 파생 변수다 하더라도 우리 특정 상황에만 유의미하지 않고 논리적과 타당성,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약 변수라는 것은 집계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엑셀의 필터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성이 있습니다. 재활용성이 높고 다른 모델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즉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100% 오답 보기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16페이지인데요. 변수 변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실기 파트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실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준화, 정규화 시키십시오.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데이터 분석 모형 만들 때 표준화, 정규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 변환을 하게 되는데 정규 변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로고 변환도 있고 제곱근 변환도 있고 지수 변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스 콕스 변환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 존슨이라는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박스 콕스는 앞차 시의 빅보기 실기 파트의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 물어보게 되고 자, 박스 콕스를 물어보는 문제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범주형 변환이에요. 정의만 내리시면 됩니다. 범주형 변환은 구간화와 더미 변수가 있어요. 구간화라는 것은 연속형 데이터가 있어요. 뭐 연령별로 20에서 30세는 1번, 뭐 30세에서 40세는 2번 이렇게 연속형 변수를 이렇게 순위형 변수로 변환하는 것을 구간화라고 하게 되고 실제 많이 쓰이게 되죠. 더미 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회귀 분석할 때 독립 변수는 연속형 데이터여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학년별로 뭐 행복감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년이라는 것은 우리 팩터 변수잖아요. 자, 걔를 회귀 분석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미 변수화 시켜서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형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220페이지의 데이터 스케일링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실기 파트에서 작업형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 스케일링 정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최대 정규화가 나와요.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점수, 표준화라고 하게 되죠. 이 공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파트가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의 사회통계 파트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실전 문제 풀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도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이러다 보면 오늘 밤을 쓸 것 같아서 거의 말씀 못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표준화라는 거. 그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만드는 거고요. 범위는 커질 수가 있겠죠. 그죠? 범위는. 이것처럼 0과 1 사이의 범위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그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것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얘를 하게 됩니다. 실기 파트에서.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절대 스케일이 있고 로버스트 스케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제가 공식을 하나 적어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우리 특정 관측지의 절대값의 최대값, 맥스가 분모고 해당되는 관측지가 분자입니다. 이거 한번 기록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분모가 4분위수 범위입니다. Q3, Q1 빼주고 분자가 관측값에서 중앙값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로버스트 스케일의 수식 기호입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G스코어, 표준화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 처리 파트가 있는데요. 불균형 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222페이지입니다. 분류에 관련된 모형을 만들 때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너무 크게 되면 우리 모형 평가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게 합당한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형광색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과제 적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사례들 봤듯이 만약에 97대 3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정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저번 차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 등장하게 될 거고요. 자, 불균형, 이와 같이 클래스 불균형 또는 범주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 있어요. 언더샘플링의 정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 다음 페이지에 오버샘플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계값 이동을 통해서 범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고 앙상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에 대한 개념 정의 문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다음에 2장의 데이터 탐색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저번 차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역할, 중요성에 관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다 읽기 시작하니까 오늘 내에 못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교재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나와요. 목적, 여기 하고자 하는 목적.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와 같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성, 잔차, 자료의 재표현,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탐색적 자료 분석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기초 통계랑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4분위수 범위 또는 외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는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하는 문제, 또는 히스토그램 문제도 좀 높고요. 상좌 그림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 239페이지에 이게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문제에는 앞차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결과까지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와 있는데 말 그대로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바깥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답 보기고요. 우리 앞차시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상관관계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몇 페이지냐면 240페이지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 correlation, 영일대입니다. 영일대. 자, 이건 선형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게 되면 오답 보기입니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원래 ADP나 ADSP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상관계수만 가지고 나올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분산까지 꺼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공분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분산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분산의 단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킨 것이 상관계수죠. 그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수식, 기호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의 사회통계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요 수식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의 특징을 잘못 연결해서 오답 보기 고르는 문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에는 항상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그죠? 비선형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243페이지에 보시면 상관계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입니다. 하지만 반대, 역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2차 함수도 상관계수가 0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반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오답 보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대표값 얘기 나오게 되는데요. 중앙값이라는 것은 우리 앞차시에 문제가 나왔어요. 평균보다 우리 이상값에 덜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46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는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여러분,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해요. 사분위수 범위는 흩어짐, 산포를 나타내는 기초통계량이고요. 사분위수는 위치값을 나타내는 기초통계량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외도를 물어보곤 해요. 비대칭도를 물어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이게 오른쪽 꼬리 분포인지 왼쪽 꼬리 분포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243페이지입니다. 산포도에 관련된 겁니다. 흩어짐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이 유의하실 것은 아까 사분위수 범위 말씀드렸고요. 평균 절대 편차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평균 절대 편차를 설명하면서 여기 n분의 1을 빼먹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보기가 있었거든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평균 절대 편차 다시 한번 확실한 정의 내리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시면 산포를 의미하는 기초통계량 변이계수가 있습니다. 자, 변이계수는 어떨 때 쓴다고요? 요런 두 가지 역할을 할 때 이와 같이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외도인데요. 249페이지에 보시면 요 외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외도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 기억하시고요. 첨도는 뭐가 3일 때 전기분포 모양이다. 그죠? 3보다 클 때, 작을 때, 자, 뾰족함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1페이지입니다. 자, 줄기 그림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줄기 그림의 포인트는 정보의 손실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그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우리 X축이 계급값입니다. 계급값이라는 것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키워드라 할 수가 있고,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표본 크기가 20 이상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자,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히스토그램을 활용해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오답 보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3페이지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있어요. 그림이 잘못 나왔는데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에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틈이 없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자, 상자 그림 제가 강조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5페이지에 보시면 공급 데이터 탐색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계 구분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앞에서 카토그램이 나왔거든요. 카토그램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2회 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계 구분도 컬러 프레스 맵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같은 동료입니다. 강조드립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다별량 데이터 탐색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와 같이 동시에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걸 우리는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걸 우리는 258페이지입니다. 산점도 행렬이라 합니다. 다차원 촉도법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59페이지입니다. 자, 정의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거 강조드립니다. 정의를 내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260페이지 주성분 분석이 있는데요. 주성분 분석은 100%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최소한 2문제 이상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집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에서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이플랫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바이플랫을 의미하는 거,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꼭 여러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PC1이라는 것은 제일 주성분을 의미하게 되고 가장 분산의 설명, 데이터의 분산을 설명하는 게 큰 거죠. 두 번째 주성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26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바이플랫 주성분 분석에 대한 탐색 결과 해석입니다. 이거 다차원 촉도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바이플랫 주성분 분석에 대한 결과 해석이라고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역 판별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261페이지에 여러분 요 문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집단 내는 우리 분산이 최소가 또는 집단 간에는 우리 분산이 최대로 하게 되는 게 선형 판별 분석의 기본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오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 조건부 플롯이라는 거 정의 간단하게 내리시고요. 우리 평형좌표 플롯이라는 것은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26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아이리시 데이터라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 보시면 이 데이터 금방 여러분 해석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해석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좌표 플롯은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전처리 방법은 제가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 5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파일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로 요약해서 비정형 데이터 탐색 전처리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만 여러분 그 부분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이 부분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 연계망 분석의 정의이고요. 이와 같은 사회 연계망 분석의 중심성을 방법하는 지표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우리 ADP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문제, 연결 정도, 매개, 근접, 위세 중심성 정의를 내리는 문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3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기법이 2예요. 자, 3장에 우리 이 과목이 왜 점수가 낮느냐? 바로 이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기법이 2회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장의 통계기법 2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해당되는 교재의 문제풀이를 다 푸셔야만 합니다. 자, 그 형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라이센스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모집단의 샘플링을 통한 표본 이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단 취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표본 이론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 전수조사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해당되는 이 시험 문제풀이 너무 완벽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쪽 시험은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색이 있습니다. 그 시험한 것도 우리 시험은 좀 특색이 있는데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만 여러분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장 하고 있고요. 우리 페이지로 따지게 되면 우리 276페이지에 우리 해당되는 용어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모수와 통계량이 있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아주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건 정의를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시면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문제에서는 계통과 층화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척도의 종류는 앞에서 했어요. 279페이지에 그 부분 대체하도록 하고, 자, 우리 280페이지에 보시면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의 특징, 출제 포인트 얘기하자면 우리 베이지 이론입니다. 우리 베이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에 관련된 기초식을 학습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앞차 시에는 조건부 확률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베이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 우리 교차표 작성하시면 여러분 조건부 확률을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꼭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베이지 정리할 때 어떤 부분이 나온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바로 이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해당되는 문제풀이,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리 저번 차시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되는 교재에 문제풀이도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있는데요.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 앞차 시에는 초기화 분포가 나왔습니다. 앞차 시에는. 자, 초기화 분포는 비보건 추출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이지 않아요. 이럴 때 이항 분포와 초기화 분포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아까 주성분 분석 차원 축소할 때 항상 기준이 주성분 분석이었잖아요. 확률 분포는 이항 분포가 항상 기준점이에요.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의 차이점, 이항 분포와 초기화 분포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분명히 포화성 분포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포화성 분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성립 조건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포화성 분포라는 것은 다른 분포와 달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포화성 분포는 일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발생 횟수만 의미할 뿐 총 시행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 횟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이항 분포와 다른 겁니다. 하지만 포화성 분포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평균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죠? 자,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자, 포항성 분포와 이항 분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는 100% 포화성 분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8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기출 유형 보시면 해당되는 우리 기대값과 우리 분산값 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교재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우리 29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값의 특성과 분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100% 나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 이런 수리 통계 문제를 내야 되느냐라는 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목이 그래서 점수가 낮습니다. 저는 장단컨대 여러분이 20문항 중에서 이 과목에서 12문항만 여러분이 득점을 하시게 되면 저는 100% 빅분기 필기는 합격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리 이런 걸 대비하는 거랑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자, 이 문제 3회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기대값과 분산값 구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려면 또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우리 그냥 밑에 있는 용어 정리 통해서 쉽게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 연속형 확률분포에는 F분포가 카이제분포가 있는데요. 이건 또 뒤에서 한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292페이지의 표본분포입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문 293페이지인데요. 자,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우리 교재의 해설집에 우리 문제풀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1과목, 3과목, 4과목 교재 문제풀이 제가 풀란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2과목은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왜? 출제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ADP와 ADSP 문제와 너무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 사회조사 분석사의 사회 통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출제 유형을 미리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2과목에서 무너지게 되면 3과목, 4과목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에 295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정이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고 좋은 추정, 바람직한 통계 추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편성입니다. 불편성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물론 해당되는 좋은 추정량의 조건 1, 2, 3, 4번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의 사회통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최대 우도까지 여러분이 알아달라는 얘기 말씀 안 드립니다. 뭐 이거 우리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수리 통계까지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20문항에서 12문항 정도만 선점해 주시면 제가 보기엔 편안하게 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그 신뢰 수준 300페이지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95%의 신뢰 구간 정의 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0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등장하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자, 모평균에 관련된 신뢰 구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 이 문제 역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등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뢰도 90%일 때 95%가 제일 많겠지만 자, 이 수식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 밑에 2의 기출문제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간단합니다. 이 수식 알고 있으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두세 개 맞추게 되면 여러분 그 필기 자체가 수월하게 갑니다. 하지만 이거 준비하지고 안 하고 가시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과목에는 과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ADSP 문제, ADP 문제 과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빅분기에서는 이 과목이 요지의 과목입니다. 아주.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모평균에 관한 신뢰 수준,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문제가 세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지, 분포 이용하고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모 표준편 대신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한다는 거. 또 모분산을 모르고 소표본을 이용한다는 건 T분포를 이용한다는 거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 관련된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비율 여러분 하지 마세요. 모분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건 사회조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모비율이 있고 모분산을 통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평균을 구한 신뢰 구간은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가설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귀무가설 우리 교재에서 305페이지입니다. 귀무가설, 대립가설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절차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는 빅분기 시험이고 실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유의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빅분기 필기시험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걸 계산하기를 요구해요. 그죠? 하지만 이거 계산해서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패키지를 이용해서 유의확률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뭐 시험의 성격이니까 그래서 왜 이 선택을 선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검정 통계량을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는 가설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해당되는 포인트에서요. 자, 그래서 가설 검정할 때 우리 기무가설, 대립가설 정의되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기강력이 어디냐에 따라서 좌측, 우측, 단측 검정도 할 수가 있고 양측 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확률의 정의예요. 기무가설이 맞다는 전자에서 관측될 확률이라 할 수가 있고 이 값이 극단적으로 작다는 것은 뭘까요? 기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물어보는 또는 검정형 1-베타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특히 검정의 오류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고정하고 하게 되죠.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이 쭉 나오게 돼요. 모분사, 모비율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분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정규성 검정은 우리 3과목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페이지에 31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모수적 검정을 할 때 반드시 정규성 검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논문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 정규성 검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종류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가 파트 3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3과목 이렇게 해서 우리 끝났다 할 수가 있고 1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체 빅분기 필기 과목에서 4과목이 있다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1과목, 2과목을 얼마만큼 선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4과목은 정리하기 편해요. 왜? 단편적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과목은 여러분이 손수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적응력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1, 2과목을 고득점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12문항에서 14문항을 선방을 해야지만 3과목, 4과목에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즉 2과목에서 여러분이 손수 계산하는 문제를 적어도 2문제 정도만 맞춰준다면 저는 12문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2과목에서 따라서 문제풀이를 2과목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목적으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간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 회독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1과목과 4과목의 반복 회독수가 우리 한 이틀 정도의 1과목, 4과목을 정리할 수 있다 하면 100% 합격이라 할 수가 있고 최소한 우리 3일에 이 4과목을 돌려낼 수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그 정도의 회독 권해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회독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정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빅분기 필기는 충분하게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마저 3, 4과목을 한꺼번에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과목은 훨씬 적습니다. 왜? 딱딱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과목을 좀 더 주력으로 포인트를 삼으셔야 된다. 고득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방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4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얻어내야 되고 1, 2과목에서 과락을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2과목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과목 여러분 대충 하다가는 과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우리 정확하게 7분이죠. 그죠? 좀 땡겨서 우리 15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